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일입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던 한일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인사차, 아시아 동맹국들을 순방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미 거쳐온 호주나 일본에서 던진 화두들을 생각해보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달 볼턴 보좌관과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 분담금 증액 문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외에도 일본과의 갈등으로 촉발된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GSOMIA 문제, 여기에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까지 일본과의 갈등에서 한숨 돌리나 했지만 그럴 새도 없이 미국발 안보 압박이 시작된 듯합니다. 사안 하나하나가 동북아 외교, 안보, 군사질서, 나아가 경제까지 가벼이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고의 외교 전문가들 오늘 모셨습니다. 각 사안에 대한 의미, 우리의 대응책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여러분들 소중한 의견 말씀드리게 기다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왼쪽으로 국민대 전현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일 마지막으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방위비, 파병, 한일 군사정보협정, 민감한 난제가 많은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어제 오후 7시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늘 첫 일정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합니다.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 정경두 국방장관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넘어까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논의할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주목되는 건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중거리 미사일 배치입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은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처럼 언급함에 따라 에스퍼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검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예, 지금 하단 자막으로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된 개각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과기정통부 장관의 최규영 교수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이 개각 내용은 오늘 이슈 따라잡기 위해서 또 자세히 의미, 인물들 몇몇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미국의 안보 압박 관련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역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입니다. 자, 김 실장님부터 좀 여쭤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제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상당히 올리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많은 국민들께서 뭔 소리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협상 시작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노림수가 있는 거죠? 예, 노림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협상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거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실무교통을 통해서 협상이 곧 시작됩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선수를 쳤다라고 보고요. 선수를 쳤다. 두 번째는 이제 에스퍼 국방부 신임 국방부 장관이 상원 청문회 과정에서 네. 이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니까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뭐 부자 동맹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올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런 중요한 문제의 선수를 빼앗기기 싫어서 자기가 먼저 트위터를 통해서 날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날린 것도 보면 뭐 사실에 근거해서 날렸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정액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것도 뭐 50억 달러 50억 달러죠. 50억 달러 내기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주한미군 뭐 숫자도 틀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기간도 틀리고 뭐 온통 틀린 그런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한국에 대한 이제 압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곧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될 텐데 실무 협상에서 미국 대통령의 의지는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에스퍼 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부자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게 의미심장하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라는 미국의 계산은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액 부담해야 된다 한국이 이제 그런 걸 압박을 했고 예. 그런 결과로 이제 금년도 1년짜리 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8.2%라고 하는 파격적인 그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도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올려봤자 5.8% 정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8%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올린 거군요. 8.2%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얻어냈고 그 여세를 몰아서 금년도 이제 몰아붙이면은 예. 그보다 더 10%, 20%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금년 2월달에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기가 전화 한 통화하니까 전화 몇 통화하니까 5억 달러가 증액이 되더라. 그 5억 달러라는 것도 근거 없는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근거 없는 5억 달러지만 어떻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더라.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업돼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업돼 있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이 없다. 그런 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거래의 기술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의 관심을 유발해서 동요를 일으켜야 한다. 협상을 할 때 유리한 교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또 이를 성공시키는 열쇠는 약간의 허세가 필요하다. 허세, 약간의 허세, 블러핑.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이제 볼턴이 이미 와서 전액 부담을 우리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하는 것, 약 48억 달러 부담을 얘기했다는 게 이미 보도가 되고 있고 일본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 우리에게만 압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 일본에게도 알겠습니다. 압박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이제 동맹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부자 관계다 뭐 그런 식으로 올려주고 유대한 협상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들 실리를 챙기는 그런 협상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잘 알죠. 트럼프 그럼요. 대통령의 저 수 한두 번 우리가 뭐 접해봤습니까? 뭐 당했다라는 표현 이렇게 쓰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김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데서도 그렇고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블러핑 즉 허세를 부리는 것도 이제 사실은 한두 번 써먹을 때 우리가 당하는 거지 뭐 이렇게 여러 번 쓰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허세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제 다 아는 거니까. 자, 결국 정 그렇게, 교수님, 그렇게 해서 예. 방위비 협상 또 다시 말하면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 동맹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갈등으로 굉장히 어렵고 국민 감정도 격앙돼 있는데 또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돈 얘기나 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래서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동맹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어떻게 동맹국의 대통령 우리 어려움을 중재하고 어려움을 거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6.12 싱가포르 성명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미친 듯이다, 예. 주한미군 곧 빼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더 얻어가는 그런 계산을 할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한미 동맹의 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번 상황들,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서 걱정하시는 어떤 배경에도 깔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의 큰 이슈들을 다루겠습니다만 각각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직접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남의 얘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김 교수님한테 이제 우리 김 실장님한테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작년에 작년에 10차 올 2월에 이제 합의가 된 거죠. 10차 때 협상 때 이제 1조 조금 넘게 됐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1조를 넘었는데 그게 대략 한 45%에서 50% 사이 한 절반 수준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이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담하는지 조금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991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소파 협정에 미군은 자기들이 운영비를 제공을 하고 네. 한국은 시설과 그다음에 그 토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뭐 그동안에 한국은 전혀 주한미군에 대해서 시설을 제공을 못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합리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 예. 그래서 1991년부터 뭐 물론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독일 전부 다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주둔 경비가 그러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둔 경비가 미국의 인적 경비, 소위 말해서 미군들한테 주는 봉급을 뺀 그 예. 경비가 대략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아, 인건비 외에 나머지. 예. 그럼 거기에 훈련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이제 훈련비, 그다음에 훈련 장비 뭐 이런 것들은 저 정비,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크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한 18,000명 정도 되는 우리 그 군무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서거든요. 근무도 하고 또 PX나 이런 데서 예. 일도 하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인건비.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군사 시설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군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는 군사 시설을 이제 지어 주는 거고 네. 세 번째가 군수 지원비인데 이게 차량 정비나 헬기 정비나 또는 뭐 군용기 전체적인 정비 이 정비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군이 여태껏 이제 계산한 것은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50%를 한국이 쭉 부담해 온 거죠. 예, 절반 정도. 그렇죠. 절반 정도.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게 이제 절반 정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표현한 절반 정도가 아니라 브룩스 사령관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한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 돈이 이제 약 1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아까 네. 전행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이것을 협상을 할 때 이걸 소비자 물가 지수 올라간 만큼 그 다음 해에 이렇게 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예. 아무리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4% 이상을 더 올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무려 8.2%를 예. 8.2%를 올려가지고 1조 389억 원을 제공을 해줬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이게 무슨 소리냐 50억 달러를 내라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주둔 경비의 50%를 우리가 제공하지만 그 제공된 돈의 90%는 다시 우리 한국으로 환원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18,000명에 들어가는 군무원들 우리가 봉급 주는 거거든요. 그거 다 우리 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국내 그다음에 소비되는 군사 이제 시설 지어주면 우리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그거 짓거든요. 예. 그거 다 우리한테로 돈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하고 군수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정비하고 하거든요. 이 돈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한 90% 정도는 다시 한국에 떨어진다는 것을 동시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국이 저렇게 계속해서 분담금을 증액을 해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그 배경 중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할수 있겠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을 대할 때 또는 예. 나토를 대할 때도 똑같거든요. 예. 동맹을 가치의 관점이나 이념의 관점이나 이런 차원에서 동맹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동맹을 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예. 비단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당장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내년에는 일본하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때도 문제가 될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나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 하면 거기에 이제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있단 예, 말이죠. 있죠. 그런 국가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로부터 침략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질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라가 얼마만큼 미국에 기여했는가. 나 그거 보고 판단하겠다. 이건 사실상 북대서양 조약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네요. 그런 발언이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동맹이라는 건 사실은 가치의 기준이, 가치의 무게가 서로 간에 이제 얼마나 어떤 계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좀 의리라는 표현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가치에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이 동맹 관계라는 게 그런 가치보다는 오히려 자꾸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센터장님. 네. 이거는 좀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우리 센터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분담금 금액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네. 우리 쪽의 일각에서는 이런 그 논란, 어떤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방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 1조지 사실은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실제로는 1조 한 7, 8천억. 그러니까 대략 지금 우리가 내는 1조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근데 뭐 미국 측에서 계속해서 뭐 2조 내라, 3조 내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저희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에서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하면 1조가 넘었잖아요. 예. 이제 그 전 기준 금액 다시 예를 들어서 뭐 2016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담금을 9,400억 원 정도를 부담을 했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그 외에도 이제 부동산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투사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카투사 한국군 중에서 카투사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 금액을 합치면 사실은 1조가 훨씬 넘었던 거예요. 그렇죠. 방위비 분담금은 금년 들어서 1조가 넘어서 1조 389억 원이 됐지만 이미 3년 전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부동산 카투사 운영비 직접 지원 비용은 1조 한 8천억 정도 됐었다라는 얘기고 그 외에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우리가 그 평택이라든지 예. 또 외관이라든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를 해주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상 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투사 지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한 비는 전기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일체 다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금액을 모두 합치면 그것도 한 1조 5천억 모두 합치면 3조가 넘는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도 보상을 받지 않고 있고 한국은 무상으로 우리의 혜택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주요 참모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분들 또 지금 지내고 있는 분들도 그 사정은 너무나 잘 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캠프 험프리 트럼프 대통령도 다녀갔지만 평택이요. 평택에 그게 뭐 있는 전 캠프 세계 미군 주둔지 중에서 제일 큰 가장 기지라며요. 크고 또 가장 좋고 시설이 잘 돼 있고 근데 그 기지를 건설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90% 이상을 우리 대한민국이 부담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소위 말하는 방위 분담금에 포함이 공식적으로 돼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만 지금 결국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이 무엇이고 예.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우리가 어떤 정도를 분담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계산을 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이제 앞으로 더 협상이 되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 결국 매년 협상하는 걸로 이 바꾼 그 자체가 결국은 매년 우리에게 추가적인 그렇겠죠.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겠죠.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금년에 부담한 것의 5배를 지금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주둔하는 비용 아까 김현수 실장님이 대략 2조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 통째가 다 들어가는 비용.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합쳤을 때 대략 한 50억 달러 들어간다. 그러니 그걸 한국이 부담해라 예. 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기를 가지고 동맹 관계를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 예. 부분은 팩트 체크를 조금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예. 지금 우리가 직접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조 이제 389억 정도 되지만 예. 이 외에도 이제 우리 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 기지 임대, 그다음에 보상료, 기지 주변 정리, 그다음에 훈련장 사용 지원, 관세나 지방세에 대한 세금 감면, 예. 가추샤, 그다음에 공항 항만 이용료 면제 이런 것들이 간접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계산한 것이 연구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여기 직설에 나오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게 몇 개 보고서를 좀 보고 왔거든요. 네. 통상 보면 한 1조 3천억 정도 얘기를 해요. 1조 그 3천억에서 1조 3천억이라는 거는 전체다. 그러니까 전체다요. 말씀하신 그런 간접비, 직접비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1조 3천억에서 1조 6천억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문 장군님은 3조 그래서 조금 많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요것은 어떻게 이제 그 임대료를 계산하느냐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마 국민들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은 아까 우리 잠깐 문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귤러하게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뭐 캠프 데이비스, 험프리스 같은데 예. 이렇게 조성하면서 들어가는 뭐 그런 어떤 한 1조 원에 가까운 비용들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방위분담금에 그러니까 포함이 돼서 그렇게 만약 그런 게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에 방위분담금 협상할 때는 작년에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 이번에는 뭐 동결해주겠다 또는 깎아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어떤 이런 식의 협상에 있어서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그냥 계속해서 올려만 달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 방위분담금 문제를 약간 좀 뭐랄까 좀 불편하게 보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방적으로 우리 한국만 이익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한 미군을 통해서. 근데 자기들이 보는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이 이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이익이 되는 국가는 자기들이 또 분담금을 그러니까 주둔 비용을 전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르기스탄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제 구소련이죠. 이런 데는 주둔하는 비용을 6천만 달러를 미국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국가가 러시아로 또 경도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 직접 부담을 하지만 한국이라든가 일본은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이나 러시아로 붙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천하없이도 미국과 같이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전액 당신들이 부담해라. 이런 이제 그 좀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김열수 박사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연구소마다 다 다른데 카이다 국방연구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연구기관인데 작년에 이제 거기 연구원이 유준영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약 3조 4천억 원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대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죠. 사실은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총 비용이 대개 6조가 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자체 그 인건비 포함해서 예. 우리가 부담하는 거 포함해서 뭐 모든 직접비, 간접비, 아까 무슨 통행료부터 시작해서 부지 사용료 모든 걸 합치면은 6조가 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제시한 게 48억 달러 내지 그러니까 50억 달러. 그래서 원 한 정도 6조 정도 개념으로 보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3조 4천억을 부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50% 정도를 우리가 분담금으로 좀 부담하고 있다. 직접 간접비 다 합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건 뭐 계산상 뭐 여러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푼도 대지 않고 있고 물론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자기가 전화하니까 많은 이제 부담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지금 분담금은 총액 개념으로 지금 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건건이 심의를 해서 이제 분담금을 정하는데 우리하고만은 총액 개념으로 일테면 1조 뭐 389억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이제 매년 수천억 달러, 수천억 원씩 우리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미국이 다 소진을 하지 못해요. 남은 게 있다는 거죠. 남은 그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돈들을 미국이 우리로부터 분담금을 받으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네, 그 은행에 은행에다가. 한국 지사에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자 발생은 또 계산하지 않고 또 다 쓰지 않고 남은 그 돈들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원래 한국에게. 그게 규정에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근데 소파에. 그건 이제 정확히 규정은 안 돼 있지만 반환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그 1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누적액이 남은 액이. 사실 1년치 우리 그럼 우리가 보통 분담금이네요. 국내 예산에 있어서는 저도 연구원에 있어봤습니다만은 올해 100억을 예산을 땄는데 20억을 못 썼어요. 예를 들면. 예. 그러면 국고에다 반납을 하고 다음 해 예산 딸 때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줍니다. 예를 들면 남은 거 예, 포함해서. 예, 그런데 미국하고 협상할 때는 그걸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쓰는 우리 특히 한국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그 어떤 복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미국이 신경 쓰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분담금을 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내야죠. 우리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야 되지만 좀 더 주권 국가 대 주권 국가 관계로 글쎄요. 정상적인 그런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그러니까 외교부가 됐든 국방부가 됐든 협상을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도 한국이 옛날의 한국이 아니다. 지금 부자 나라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재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일본 정도 수준으로라도 협상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실장님, 예.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캠프 험프리스 그 건설하는데 돈 들은 게 108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108억 원요? 그러니까 108억 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1조 한 2천억 정도 그러네요. 될 거예요. 108억 불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원래는 이걸 건설할 때 한국이 50% 내고 미군이 50% 내기로 그렇게 예.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현주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항목을 얘기할 때 인건비가 있고 군사 시설비가 있고 군수 지원비 지원비가 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군사 시설비를 사실상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쌓아놨었어요. 쌓아놔서 그 돈을 이제 거기다가 넣은 거거든요. 그 50%라는 부분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룩스 사령관이 이 팽텍 험프리스 기지를 할 때 한국 돈이 92%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돈은 계속해서 조금씩 쌓여 있는 건 건 사실이다라고 사실이다.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이 계속 올라갔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올라갔지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IMF에 들어갔을 때는 방위비 분담금이 내려갔습니다. 그건 이제 협상을 통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미군이 이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일본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인데 한국은 총액행이고 일본은 소요행인데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우리도 소요행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소요. 뭐가 필요하니까 요걸 얼마씩 얼마, 든다. 요거 예, 필요하니까 예. 얼마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건건이라고 하는 게 소요행인데요. 그런데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소요행으로 갔으면 좋은데 소요행으로 했을 때는 총액보다 그때 당시에는 1991년도 당시에는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비인적 주둔비의 50% 정도 그 정도에서 하자라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예, 알겠습니다. 미세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위 분담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아마 그동안의 이 방위 분담금 협상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그 정보 그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 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1조를 내냐 2조를 내냐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좀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또 주한미군이 지금 우리 주둔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한테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얼마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명쾌하게 그게 이번 11차 한미 주둔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부터라도 좀 구체화됐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얼마 금액이 오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가 오를 것이다 얘기하는 건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소미아 건입니다. 자, 문센터장님. 예. 우리는 이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는 표현이 정경도 국방장관이나 강경호 외무장관이 그동안 내놓았던 공식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하게 검토한다라는 건 상당히 외교적인 발언인 거죠. 네,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우리 정부 입장을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본을 향한 목소리가 첫 번째죠.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 특히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내건 명분이 예.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안보상의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보를 어떻게 한다, 교환한다, 해야 된다는 의무를 명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보, 교환된 정보를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협정인데, 어쨌든 간에 이 정보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1급 이하 비밀을 주고받도록 돼 있는데, 이 비밀 정보를 상대방을 신뢰할 수도 없는데, 안보상 문제가 있는데 그런 국가와 정보를 교환한다? 이건 어불성설 아니냐? 문제가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논리, 일본을 향한 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그걸 얘기한 것은 저는 미국을 향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소미아가 미국이 원했고, 다시 말하면 미일,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을 동맹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의지이고, 네. 그동안 한일 간에는 그게 안 됐었단 말이죠. 2016년에 지소미아가 되면서 네. 비로소 한일 간에 직접 정보를 교류하는 통로가 열린 셈인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니까. 네. 자, 한국과 일본이 지금 갈등을 하고 일본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유지되려면 일본을 좀 설득을 해서 잘못 행동을 바로 잡고 좀 중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발언과 예. 메시지가 아닐까. 사실은 지소미아는 우리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일본의 그런 부당한 조치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이 결정을 열어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정부가 보여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에스퍼 장관이 이제 어젯밤에 와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정의용 실장까지 두루 오늘 만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방위 분담금 문제가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어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지소미아 건도 분명히 우리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국방장관이 오는 어제 이제 물론 저녁에 왔습니다만 어제 그러니까 오던 날 어제부터 이 한일 간의 이 갈등의 수위가 조금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숨고르게 들어갔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미국에 요구했던 한일 간의 갈등에 있어서 미국의 중재가 뭔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 싶어서요. 뭐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하기는 뭐 정확한 정보는 힘듭니다만 없지만.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한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죠. 네.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든 그 억제를 해야 되는데, 한일 간에 그 일종의 싸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은 일본 편입니다. 일본 편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후로 예. 1952년에. 그래서 이제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동북아에서 안보를 유지한다는 그런 이제 논리인데, 그러나 한국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놓고 뭐 어떤 나라를 일본을 야단친다든가 한국을 야단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물밑에서는 충분히 미국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 이상 한일 갈등은 한미일 공조, 예. 동북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 안보 논리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군사 정보 협정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일본에게 지소미아는 파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을 거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건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문제인 거고, 크게는. 그렇죠. 그다음에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런 일종의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물론 한 건을 지금 뭐 삼성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재 그게 수출호가 뭐 있더라고요. 대단히 큰 건가 아닌가는 제가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입장도 조금 들어주고 체면을 좀 살려주고, 또 한국에게도 일정한 어떤 뭐랄까 혜택을 좀 줌으로써 더 이상 확전을 피하고 싶은 그런 아베의 어떤 생각이 반영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만 된다면 참 뭐 일단 한 고비는 넘겼을 거라고 보려 하는데 뭐 그건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좀 저희의 뭐 그 전망, 추정의 그렇습니다. 수준이니까 네. 현재로서는 좀 더 지금 상황을 봐야죠. 그 김 실장님. 네. 지소미아 문제는 이제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아마 에스퍼 장관하고도 분명히 이게 얘기가 될 거고 우리 쪽에는 이제 미국에서 뭐 우리한테는 이제 지소미아 폐기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아 근데 뭐 일본이 자꾸 저래서요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소미아라는 게 우리로서는 뭔가 일본 간의 갈등 문제 또는 앞서 방위 분담금 문제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뭔가 군사적 또는 전략적인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뭔가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지소미아는 카드는 될 수 있죠.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아까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정보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아주 낮은 수준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정보고 그것이 2급 또는 3급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게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을 하긴 했는데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적성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면서 한국을 거의 적성국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일본 스스로의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바세나르 체제 속에서 철저하게 전략 물자를 통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잘못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안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군사 정보도 민감하니까 이거 서로 주고받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카드로서는 일정 부분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폐기는 좀 곤란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여쭤보려는 그것입니다. 네. 요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미 이제 논리는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 실장님은 폐기는 아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해야 되느냐 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뭐 폐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 있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본만 가지고는 우리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한일 간에는 네. 지소미아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폐기해도 된다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미국이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로서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폐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폐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네, 문센터장님 아마도- 한 말씀만 해주시면. 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어제 이제 일본이 한계 수출 품목 허가를 했고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유보했고 이제 24일이 그 기한인데요. 기한이죠. 네, 24일인데 오늘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도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일본만 상대한다면 폐기 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예.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예, 알겠습니다.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럼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권도 이제 미국이 가지고 들어온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청구서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해석들을 우리 이제 언론에서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그 호르무즈 해협에 선단, 뭐 이를테면 유조선이라든가 상선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 군사적으로 이들을 호위하는 다국적 연합체 구성을 추진 중인 게 현재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팩트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이나 일본을 꼭 집어서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도 또 하나 이제 압박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문제부터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네.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입니까? 우리가 파병을 해야 될 정도로? 뭐 사실상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상선이 납치되기도 하고 거기서 상선이 그 피습되기도 하고 뭐 불타는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상선 위에 직접 이제 올라가 가지고 수색하는 것도 보고 예. 또 거기에 드론 공격도 있었고 사실상 뭐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긴장의 파고는 높아가고 있지 낮아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석유는 전부 다 그쪽을 통해서 온다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걸 왜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느냐, 같이 좀 부담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 호의 뭐라고 할까요? 호의 연합체 이렇게 예.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호위 연합 함대를 구성하든 뭐를 구성하든 그게 뭐 함대만 들어가서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헬기도 가고 공군기도 가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함대의 파병 정도를 요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하고 협력할 것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을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실장님이 알아서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파병하는 네. 게 좋겠다고 네, 이제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병에 따른 이해 득실 여부, 뭐 국내 여론의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미 이라크 파병을 할 3일 전부터 이라크 파병했을 때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반발이 컸었다라는 걸 한번 경험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고. 좀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우리가 이해득실 차원에서 좀 접근을 보야 될 특히 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고민이죠. 월남전 파병할 때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고민을 많이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쪽 아라비아해 쪽에서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여러 청해부대를 포함한 네. 많은 우리 해군 함정들이 이제 파병이 돼서 거기에 이제 이런 테러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측면에서 뭐 파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일단은 봅니다. 다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또 봉쇄뿐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그 예. 유조선들이 약 70%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 연간 뭐 1,200회 정도가 우리 그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만은 어떻든 그렇게 피격을 당했을 때 물론 미군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이란을 공격을 한다든가 그런 네.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도 우리 함정 화물선이 됐든 유조선이 됐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이제 이란과 우리 관계를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이란도 그렇죠.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도 물론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거부감이 없고 테헤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이란이 직접적으로 우리 유조선을 공격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만 어떻든 이제 큰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미 동맹 차원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미국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참여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또 거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또 그런 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뭐 헬기를 뭐 띄운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뭐 정찰기를 띄운다든가 하는 정도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는데 독자적으로 뭐 하여튼 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뭐 일종의 한미 연합군식으로 이걸 가버리게 되면 이러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는 너도 같은 적이다, 너도 그렇죠.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예. 가기는 가되 독자적으로 가고 가되 가능하면 전투함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뭐 정보 자산이라든가 예. 뭐 이런 예, 등등을 좀 파견하는 식으로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5일 날 국회에서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파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군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뭐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의 이런 조치들에 국제사회가 호응을 해서 미국에 힘을 실어달라 이런 차원인데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안보와 외교와 경제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 한미동맹, 미국이 어려울 때 동맹국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동참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 네. 정신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유조선의 70%가 넘게 그곳을 오가고 있고 그렇죠.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의 군이 우리의 국민과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군의 책무라고 한다면 그 명분에도 맞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란과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과의 그 연합체에 참여를 하면 이란과 그 척을 지는 것이 아닌가,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란과의 관계가 손상이 돼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아까 이제 우리 전 교수님 말씀대로 과거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이 됐을 때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월남에 파병이 됐지만
우리가 미군의 지휘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독자적인 작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휘 체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그렇진 때문에 않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양쪽의 필요들을 잘 고려한 그런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이미 이제 청해 부대가 나가서 그 소말리아 해적에 대비한 거기서 그런 하고 작전을 있죠, 수행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없이도 별도의 결의가 없이도 현재 파병돼 있는 청해 부대가 이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속 이제 이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새로 배치되는 그 부대에 필요한 전력들을 실어서 그렇게 배치를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많은 논란이 없이도 이라크 파병 같은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는 우리 세 분 각자의 말씀을 쭉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번 사안을 바라보시는데 이 세 분의 말씀을 좀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과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문선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란과의 관계가 다른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특히 좀 좋았던 거는 옛날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우리 기업들이 그 상황에서도 안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어떤 그것도 의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란 국민들 정세에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에스퍼 장관이 와서 우리와 함께 협의를 할 의제, 공식적으로는 우리 정부는 부인하고 있는 의제가 바로 미사일 배치권입니다. 8월 2일 날 미국이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INF 협약을 탈퇴를 하면서까지 이 이제 아시아에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이제 이거를 이제 공식화하고 뭐 일부 우리나 일본을 비롯한 일부 나라에는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얘기가 됐다는 얘기까지 있어서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 실장님. 네. 미국의 이런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도, 그러니까 협약까지 탈퇴하면서까지 이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의도를 일단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러시아가 이 중거리 미사일 협약을 했음에도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중국은 이 중거리 미사일 조약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이 뭐 거의 이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에 해당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고민이었죠. 그래서 1987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총서기하고 이제 협정을 체결을 해서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여기에 되는 것은 우리가 생산도 배치도 하지 말자라고 한 것이 이게 중거리 미사일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500에서 5,500km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스칸다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북한이 계속 발사했던 게 그거죠. 그게 이제 이스칸다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에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 러시아에서 개발한 이스칸다르가 사실상 스카드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에서 700을 오고 가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중거리 미사일 조약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둥펑 21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이제 미국의 함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공모함 같은 거. 예. 그런데 중국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INF 조약에 들어와라고 그러니까 중국 난 못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만 중거리 미사일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하고 여기 중국하고 계속해서 이 중거리 미사일을 생산해내면 결국은 미국이 이제 수세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 2일 날 탈퇴 의사를 밝혔고 6개월이 지난 8월 2일 날 이것이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거리 미사일을 생산을 해서 앞으로 이걸 배치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뭐 큰 차원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러시아나 뭐 이스칸데르급이라고 하는 러시아나 중국은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이미 만들어서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만 좀 그게 없으니 이 상태를 묵고할 수 없다라는 논리적으로 보면 그것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왜 아시아권, 특히 이제 우리나 일본이나 뭐 심지어 호주도 이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아시아권에 배치하겠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 사거리가 500에서 5,500km라면은 괌이나 뭐 이런 미국령에 있는 영토에서
배치해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정 교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십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우리 김일수 박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크게 봐서는 역시 중국의 타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INF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계속해서 현대화시키고 근대화시킨 그런 이제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안보 위협을 느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중 경제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미중 패권 전략이라고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패권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견제해야 되는 생각인 거고 그러려면은 역시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 일본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드 배치 때도 그러한 논리였었죠. 물론 북한을 겨냥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중국 동부 삼성에 있는 중국의 다량의 각종 단거리 중거리 ICBM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 것은 솔직히 이제 진실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INF도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겨냥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한국 또 미국의 우방인 그런 일본. 국가가 좀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후과죠. 또 역시나 우리가 사드 때 이미 배치로 충분히 인해서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로 중국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INF에 대해서 만약에 배치를 하게 되면 또 중국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만약 배치한다 배치하게 되면 그러면 일본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 후과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또 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굉장히 정말 우리가 또 딜레마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환구시보 그 사설 내용인 것 같은데요. 뭐 거의 내용을 읽어보면 협박성이죠. 그렇습니다. 가만 안 있겠다라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인데 그 정도로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항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센터장님.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여러 차례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미사일 건이 의제가 되는 게 아니냐고 이제 언론에서 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당연히 이제 사드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한번 좀 접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발사가 여러 번 됐을 때 이제 우리 쪽에서 나왔던 해석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용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있던 게 이제 팩이라고 하는 패트리어트하고 이 사드 두 가지인데 이 이스칸데르급이라는 이 미사일은 이 팩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사실은 요격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뭔가 사드 때처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완전히 놓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사드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은 요격 미사일이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또는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쏘게 되면 그걸 우리 땅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을 해서 우리의 피해를 막는 이제 그런 방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난리를 치고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보복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미사일 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런 얘기를 했죠. 요청도 검토도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에스퍼 장관이 오지만 이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국방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실제 에스퍼 장관도 이것은 당장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가시화되고 한국과 일본을 얘기한 것은 일단은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미사일 건 같은 경우는 마음 놓고 그걸 개발을 하고 특히 태평양과 이쪽 우리 한국, 일본 일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항공모함, 미군 전력을 향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미국의 목적은 중국을 INF와 같은 그런 조약에 끌어들여서 중국이 그 전력을 마음껏 확산하지 못하도록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제가 볼 때 말씀하셨듯이 거리가
5,500km는 괌에서도 충분히 중국을 그러니까요. 타격할 수 할수 있는 있죠. 거리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과 일본에 꼭 배치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당장 배치하겠다는 그 자체보다는 예. 뭔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우리 전 센터장님이 문 센터장님이 조금 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부당하게 보복하는 상황이 한 달 이상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왜냐하면 이제 혈맹이니까요, 동맹이니까 그런 기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정말 미국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조금 이제 의문부호를 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소위 말하는 청구서, 어떤 안보적인 압박을 이제 미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썩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런 어떤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정말 현명하고 합리적일 것이냐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세 분의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을 하시죠. 예, 일본이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경제 침략이라고 표현들도 하고 있던데 이렇게 한 게 미국과의 관계도 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게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잘못됐다. 예. 아니 뭐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도 일본은 뭐 소니 텔레비나 보고 있을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 또 7월 달이 되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참의원 선거요.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 무역 역조에 대해서 일본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미일 이제 무역 협상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때린 게 아닌가. 그걸 통해서 미국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는데 미국과 일본과의 이런 무역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이 기회를 저는 이용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은 한국이 계속해서 어떤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신형 방사포를 쏘고 이스칸데르급 신형 전술 유도 예. 무기를 쏘고 있는 거고 이 와중에 러시아는 공중 조기 경보기를 독도 영공을 침범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중국의 전략 폭격기들은 한국의 카디저를 침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뭐 아직은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전체적인 안보 상황 속에서 한국이 가야 될 스탠스가 뭔가 그러니까요. 이게 핵심이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했거든요. 전화 통했을 때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일 갈등 속에서 미국이 일정 부분 관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미 동맹을 축으로 우리의 외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사실은 상황에 대한 우리 김 실장님께서 쭉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딱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요?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외침을 받았을 때 늘상 분열돼 있었습니다. 임진왜란때도 그렇고 구한말도 그렇고 우리끼리 뭉쳐서 뭐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강대국에 의존해가지고 어디 편에 서는 게 왜 우리가 살 길이냐 이런 거 뭐 맨날 싸우다가 이제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하고는 뭐 상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이제 외세들이 밀려 들어오고 뭐 압력이 들어오고 했을 때 계속 지금 분열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국론이. 따라서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좀 통합을 하고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정부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전쟁하자는 그런 건 아니죠. 한편으로는 국민적 단합을 보여주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협상에 나서는 이런 이제 수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이제 분열돼서
뭐 일테면 일본 뭐 친일파까지 지금 등장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해줘야 살 길이다. 아니다.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뭐 대안을 찾아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보다는 역시 일단은 어떤 외세랄까요? 예. 외부의 압력이 들어왔을 때 국민이 통합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정부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마지막으로요. 예, 김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황 뭐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그래도 공고한 것이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은 우리 안보를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를 보듯이 동맹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차분하게 우리의 힘을 길러나가는 우리의 국방력과 우리의 외교력, 예. 경제력을 길러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 예. 정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이 하나 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일본의 보복 조치를 당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대책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율을 대폭 높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다른 어떤 대안을 찾는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완보 문제도 역시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게 역시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 실장님, 전 교수님, 문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어제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제 취임 인사차죠. 근데 역시 뭐 덕담만 오간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영상 보시고 뵙겠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5, 6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늘 그 바쁜 일정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이왕에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균형 있게 검찰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 선배인 황교안 대표는 시종일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황 대표는 검찰 인사가 편향적이란 지적과 함께 한국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공정하지 않게 수사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선배인 황 대표의 지적을 신중히 받아들여 업무 처리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황 대표와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엔 수사팀장과 법무부 장관으로 국정농단 사건 땐 특검팀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주하며 악연이란 평을 받아왔습니다. 윤 총장은 오후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예방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검찰이 집권 세력 쪽에 쏠려 있었다면서 이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은 중립성을 확실히 지켜 야당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에서 최순애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황교안 이제 대표와의 만남 이제 뭐 선후배기도 하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제 화제도 됐는데 편향 인사에 대해서 황 대표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윤석열 총장 이후에 인사를 뭐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거 사퇴 검사들, 고위급 그 검사들의 줄사퇴, 그다음에 이제 공안 검사들의 퇴진, 그러니까 특수통들의 약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또 정리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관련된 수사를 한 검사들의 어떤 사의. 이것이 아마 이제 황교안 대표가 볼 때는 편향된 인사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가지고 김은경 전 장관이나 그 청와대 전 그 신모 그 균형인사 비서관을 네. 수사했던 예. 동부지검장이나 형사육부장이나 차장검사들이 다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특히 이제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 고검 승진이 예상이 됐는데 이게 이번에 승진 케이스가 안 되니까 줄사퇴를 한 멤버에 들어간 거죠. 이런 이제 윤 총장 이후의 인사가 좀 너무 현 정부 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야당에서는. 그러면은 역으로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었나 보죠. 그러니까 통상 이제 검찰총장이 바뀌면 뭐 인사가 좀 있죠. 네,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통계를 보면 한 67명, 8명 정도가 그만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제 이제 그 당 대표들을 방문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특히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 비공개 회담에서 보통 40-50명 나간다. 뭐 합리적인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사표 별 문제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40-50명인데 뭐 요번에는 뭐 한 뭐 60-78명 되는 게 뭐 그게 더 많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라서 지금 이제 인사를 단행한 측과 이 바라보는 측이 좀 다른 거고 여기서 특히 또 야당이 문제의식을 갖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윤 총장 개인의 어떤 전적인 인사가 아니고 청와대에서 개입한 인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조국 전 수석이 그만두기 전에 이 검찰 인사를 정리하고 나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 얘기까지? 또 박형철 지금 현재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 인사에 손을 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이제 검찰은 이제 사정의 칼날을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금 정권에 치우쳐져 가지고 검찰 수사를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일단인 거죠. 예. 네. 근데 사실 역설적으로 지금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어떤 수사의 독립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정권과의 어떤 네. 관계가 비교적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가림막이 있고 네, 그런 두고. 상태에서 검찰 본연의 뭐 업무에 이렇게 충실하거나 뭐 이러지 못했다라는 점들 때문에 아예 차제 그거를 명확하게 하겠다 그래서 공수처도 좀 만들겠다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장 임명식 때 대통령이 그 살아있는 권력에도 이제 그 칼을 대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 말은 그렇게 미담일지언정 실제 그렇게 될지는 아무리 윤석열 총장이라 하더라도 지켜볼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 취임 인사차 이제 그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제 그분들이 윤 총장한테 그 부분을 얘기들을 많이 했겠군요. 네, 그렇죠. 검찰로서 네. 뭐. 뭐 특히 윤 총장의 그 명언이 있잖아요.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하니 현 정권을 바라보면서 그 총장 행보하지 말고 그렇죠, 공명정대하게 이제 검찰의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주문한 건데 인사부터가 딱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뭐 증거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조금 전에 났던 인사 얘기로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가 다 났고요. 보니까 이제 과기부, 보건복지부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평론가님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조국 전 수석이 됐고요. 뭐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주미대사가 원래 문정인 그 네. 대통령 특보죠. 예상됐는데 이제 아니고 이제 네. 그 이수혁 의원이 됐고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 한번 우리 평론가님과 함께 하나하나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제일 그 눈에 딱 들어오시던가요? 지금 전체적인 제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딱 기사 난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수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10개 부처의 이제 장관급을 지금 개각을 교체를 한 거거든요. 네네네. 일단 목적은 촌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금 내정된 분들을 보니까 교수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뭐 나름 또 실력 내지는 현장 경험을 중시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거는 이제 계속 쟁점이 될 것 같고 특히 연말에 가서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또 폭탄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야당에서는 특히 이제 그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나 외무부 장관, 강경화 장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빠진 부분은 그렇죠. 또 이제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인사에 이제 어려움이나 일단 검증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 크게 보면 이제 3기 내각인데 과연 인사 문제,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문제되는 인사는 없을까? 계속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인사 검증이 소홀해가지고 청문회마다 문제가 좀 돼가지고 지금 시끄러웠잖아요. 과연 이번에는 그것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뭐 이를테면은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결정적인 하자나 이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으면은 야당에서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인 거죠. 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여론이죠. 그렇죠. 여론이 정말 반대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후보가 있다 그러면 청문회를 해서 경과보고가 채택되지 않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하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거를 걸르라고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그런 인물들을 내놔야 또 집권 여당 청와대의 또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정서에 어긋나는 그런 후보, 문제 있는 후보가 뭐 내각에 기용이 돼서 일을 한다?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 오늘 저 장관에 이제 임명이 된 뭐 조국 전 수석도 그렇고 최기영 서울대 교수, 과기부 정통부 장관이죠. 네. 그다음에 김현수 장관,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 여성가족부 차관, 장관의 이정욱 대구 가톨릭대 교수, 공정위원장의 조성욱 서울대 교수, 뭐 금융위원장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교수들이 많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청와대 검증을 민정실의 검증, 수석실의 검증을 통과해서 이제 임명이 된 건데 이제 발표가 된 건데 혹시 여기에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갈등이 그렇죠. 발생 예. 여지도 있다. 네, 그동안 사실은 청와대에서 검증을 해놨다고 해서 발표를 했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사실들, 문제적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이 부실하다고 계속 얘기를 들어왔던 그랬죠, 거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그 주요 책임자가 이제 조국 전 수석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그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청와대가 과연 완벽하게 검증을 하고 내놓은 건지 이런 것도 또한 이제 주목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하나만 이 인사 관련해서 주미대사 바뀐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 여러 설이 좀 있어요. 이제 뭐 야당의 강력 반대, 어제 야당이 엄청 성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아마 뭐 이건 추측인데 그 야당의 반대는 사실 그 전부터 있어 왔고 네. 한미동맹 관계에서 문재인 전 특보가 그러니까 문재인 문정인 특보가 특보가. 예, 현재 특보죠. 특보가 좀 문제적 발언을 많이 한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는데 야당의 반대 때문에 대통령이 카드를 물렸을까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뭐 야당은 워낙 인사에 반대해 왔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 쪽에서 어떤 불편한 기색을 보인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이 준비 대사로 내정하기엔 좀 어려웠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좀 나오는 거죠. 뭐 공식적으로는 본인이 고사했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문정인 특보의 발언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 오히려 특히 이제 대사들은 해당국에서 아그레방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오케이를 사인을 그렇죠. 줘야지 예, 예.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뭐 혹시 그거 있을 수 그게 있고 예, 또한 예. 이제 개인적인 문제, 뭐 아들의 국적 문제, 이중 국적이었는데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측이 좀 가능한 이제 상황이었죠. 어젯밤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 요즘 상황에서는 국민들 정서에 굉장히 좀 그렇죠.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특히 또 국정 지금 문제. 우리가 그 미국과의 그 안보 문제, 우리 동맹국인데 지금 미묘한 어떤 그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확인할 수 없지만 국민들은 그런 시국에서 조금 조심스러웠던 거죠. 알겠습니다. 뭐 또 핵심 포스트는 또 이번 인사에서 네. 아닐 수 있어서요. 예. 바른미래당 얘기 좀 가볼까요? 결국은 갈라서는 모양입니다. 바른미래당보다 이제 민평당이 네, 먼저 민평당이 이제 먼저 시작을 깃발을 했군요. 들었죠. 예. 그 12일에 반정동영 의원 10명이 탈당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제 박지원 의원도 포함이 돼 있고. 네, 유성엽 의원, 박지원 의원, 예. 뭐 이용주 의원, 뭐 그 광주, 전남, 호남계 의원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도로 뭐 호남당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남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이제 재편하겠다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이 그 호남을 기본으로 해서 확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대선 주자급의 큰 인물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호남은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지금 민평당은 거의 뭐 1, 2% 수준인 거고 그 1, 2% 수준이 또한 문제의 지점이기도 하면서 또한 한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뭐 당을 깨서 새로 재편한다는 건데 사실 그 이상의 어떤 뭐 방책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신당을 만든다 이런 건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나갈 건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되게 이제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죠. 혹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나 유성엽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해서 10명이 나온다. 그게 이제 정동영 현 대표에 대한 반대 때문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는 볼 수가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 뭐
정도영 대표가 뭐 그런 정도의 지지율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뭐 대표로서 사실은 역할을 충분히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니 뭐 정 대표가 물러날 수 있다든가 책임을 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은 별로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일단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의원 간의 그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의 골이 깊다고 하고요. 원래 이렇게 그 같은 지역이잖아요. 특히 박지원 의원은 호남의 맹주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또 정동영 대표는 어쨌든 간에 뭐 대선 주자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은 전남이고 한 분은 이제 전북이긴 전북이죠. 하지만 어쨌든 호남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래된 또 관계, 원래 또 친한 사람들끼리 감정이 더 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거고 정동영 대표가 대표로 출마하는 것도 이제 반대했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이후에 계속 박지원 의원이 대표의 행보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정동영 대표 쪽에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동영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다 이러면 사실은 이 10명, 대한정치 10명이 탈당하지 않고 네. 민주평화당을 기반으로 해서 신당으로 재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당하지 않고. 정도영 대표가 그러니까 그만두면. 물러나만 네, 주면 네, 대표로 물러나만 주면 비대위 체제를 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당으로 나아가겠다. 그게 탈당파들의 얘기였다는 얘기예요. 거죠. 예,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나간다는 게 아니라 정동영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비대위 체제로 바꿔서 총선을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네. 뭐 중도 개혁 세력도 더 불러들이겠다, 오픈하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이 있는 거죠 대상으로. 그러면 시청자분들 생각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정 대표가 그러면 사퇴를 하고 버티는 당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사퇴를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사퇴를 안 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아까 이제 감정의 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박지원 의원 사당화다. 본인이 공천권과 비례대표 출전권을 다 가지려고 하는 사당화 움직임이다. 여태까지 내가 대표할 때 도와주지도 않고 그게 구원이군요. 예,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새삼 땅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로드맵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제시는 없고 무조건 이제 대표 물러나라고 하면서 탈당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정동영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정당하게 선출을 해서 그렇죠. 이게 있는 대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박주현 박주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앉힐 때부터 갈등의 골이 더 깊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몫을 또 더 많이 달라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질문은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뭐 바른미래당도 뭐 분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평당이 먼저 어떻게 보면 치고 나온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민평당이 이제 얘기한 거는 그 탈당파들의 얘기는 그래서 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 거기에 이제 바른미래당 호남계 쪽 의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이제 뭔가 총선을 이제 한 8개월이 앞두고 이제 뭔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민평당도 그렇고 이제 소수 정당으로서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총선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당 자체의 지지율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들의 개개인의 스탠스도 지금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그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의 특징이 국민의당에서 이제 분열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유승민계 그 바른 정당에서 또 옮겨온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남은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가 되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대로 나가면 이제 죽는 게 뻔히 보이니까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판을 좀 흔들어서 새 판을 짜서 새롭게 좀 총선을 치르고 싶은 어떤 개개인의 욕구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전체 보수 야당으로 봤을 때 특히 제일 보수 야당인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한국당을 가운데 두르고 한쪽에는 애국당이 있고 한쪽에는 바른미래당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수가 분열로 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로이기 때문에 반문연대라는 거를 그 명분으로 해서 보수 대통합을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어떻게 그 짜임새 있게 밟아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인데 사실 보수 대통합은 쉽지 않은 걸로 지금 보이죠. 왜 그렇죠? 일단은 한국당 내에서 아주 그냥 담백하게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의원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특히 이제 친박계 내에서 유승민은 안 된다라는 세력들이 존재해요. 예. 또 그리고 애국당하고 지금 같이 가자니 이거 극우라고 일단 또 이렇게 지적을 받으니까 맞아요.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얼추 대한애국당은 합당이 아니라 연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한 10석, 대구 경북의 한 네. 일정 정도를 후보를 안 내고 애국당에 주는 애국당에서 후보를 내면 이쪽에서 후보를 예, 안 예, 내는 예. 연합공천 형식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예.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유승민계가 특히 안철수계를 포함해서 유승민계가 한국당으로 못 올 경우에는 보수 대통합이 안 되고 그렇죠. 그들 중심의 또 다른 보수 그 중도 신당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파워는 좀 약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총선이 1대1 구도여야 그러니까요. 좀 승산이 있는데 현재 선거 구도에서는. 예, 그래서 아마 선거제도에서는. 지금 민주당은 아마 되게 여유 있게 지금 이 구도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질문까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다 됐네요. 그 얘기는 뭐 우리 다음 주에 또 네, 월요일 날 네. 또 평론가님 뵈니까 그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경제면 경제, 외교 안보면 외교 안보, 군사면 군사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가르마를 타기가 좀 어렵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이렇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명쾌한 사안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 사안들이 시줄과 날조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 법하긴 한데요. 이걸 한번 역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와 달리 어느 특정국이 일방적으로 이를테면 힘의 논리로 자국의 이익만을 얻어내기가 어찌 보면 그만큼 까다로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답이 없어진 만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대한 모범 답안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한 주 동안 직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재충전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